우리나라 삼국지. 제5부 뻗어가는 백제. 기원전 16년 온조대왕 3년 9월, 말갈족장 건건타부가 2천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청목성으로 쳐내려왔다. 평상시 온조대왕은 말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신하들로 하여금 그들의 침입에 대비케 했다. 온조대왕은 우보 얼음과 함께 군사 3천을 친히 거느리고 말갈족을 맞으러 바람같이 올라갔다. 부하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보아하니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3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구나. 먼저 항복하기를 권해보자. 건건타부가 성을 향해 외쳤다. 백제 군사들은 들어라. 나는 말갈의 대족장 건건타부다. 만일 순순히 항복하고 나온다면 목숨만은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건건타부는 성이 쥐죽은 듯 조용하자 무슨 함정이 있을까 두려워 성으로 쳐들어가지 못하고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 말갈족들이 저녁을 지어 먹고 잠시 쉬고 있을 무렵, 얼음이 이끄는 1천의 기병이 당도했다. 얼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려온 것이다. 그 뒤를 따라 온조대왕이 이끄는 2천 보병이 북상해 오고 있었다. 얼음은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장창을 휘두르며 말갈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건건타부는 백제의 구원병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된 말갈군은 변변한 대응 한 번 못해보고 밀리기 시작했다. 백제군의 창칼에 쓰러진 말갈 병사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건타부는 군사들을 후퇴시켰다. 백제 군사들은 기세를 타고 맹렬히 추격했다. 건건타부가 성에서 30여리를 도망쳐서야 뒤따라오는 백제군이 보이지 않았다. 한숨을 돌린 건건타부가 군사를 추스러 보니 2천의 군사 중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건건타부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크게 후회했다. 내가 백제군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건건타부는 절반만 남은 말갈군을 이끌고 쉴 새 없이 행군했다. 날이 밝을 무렵 건건타부는 행인곡에 이르렀다. 이곳만 지나면 바로 말갈의 땅이었다. 건건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효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을 신호로 사방에서 함성 소리와 함께 화살이 비오듯 날아오기 시작했다. 말갈 군사들은 누구에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쓰러져갔다. 한 명의 적도 놓치지 말고 모두 베어라! 사자 명의랑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명의랑은 건건타부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정확하게 건건타부의 목에 꽂혔다. 건건타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말 아래로 떨어져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다. 장수를 잃은 말갈 군사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2중 3중으로 처진 백제 군사들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일이었다. 이 싸움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간 자는 열에 하나도 되지 못했다.
온조대왕은 말갈과의 첫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왕은 얼음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취하였다. 기세가 오른 얼음이 왕에게 말했다. 이번 기회에 말갈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마려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은 아직 대규모의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옵니다. 폐하께서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나라 안이 아직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전쟁을 치른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옵니다. 온조대왕은 마리의 진언을 옳게 여겼다. 당분간 나라의 안정에만 진력하도록 합시다. 온조대왕은 민심을 수습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충돌을 피했다. 그런 이유로 온조대왕은 말갈의 배후에 있는 낙랑국에 사신을 보내어 수교를 요청했다. 낙랑국왕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지금 백제국의 사신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우보 마슐이 나와 말했다. 백제는 새롭게 태어난 나라로 위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말갈 족장 건건타보를 단 한 번에 물리친 것을 봐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교를 받아들이시고 상황을 지켜본 후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에 장군 한숭이 흥분하며 말했다. 그런 작은 나라를 두려워하여 수교를 맺다니요. 말갈은 예로부터 우리 낙랑국과는 수어지교의 관계입니다. 말갈의 복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천하가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좌보 전장이 마휴를 돕고 나섰다. 백제를 그렇게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백제는 고구려 주몽왕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나라이므로 그 뒤에는 막강한 고구려가 버티고 있다 봐야 합니다. 함부로 전쟁을 벌였다가는 분명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먼저 수교에 응하시고 나중에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낙랑국왕은 고구려란 말에 크게 겁을 먹고 수교를 하자는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백제국은 서로 형제국이다. 그러니 기쁠 때는 서로 나누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 나의 뜻을 백제왕께 전하라. 이리하여 낙랑국과 백제는 서로 수교를 맺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각국의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세월이 흘렀다. 낙랑국과 수교를 마친 온조대왕은 정세가 불안한 북변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북쪽으로 순행을 했다. 온조대왕은 말갈족의 땅을 보며 조만간 그들이 움직이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지난번의 지옥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드디어 온조대왕 8년 말갈족장 건건우수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단숨에 국경을 돌파해 하남 위례성으로 쳐들어왔다. 비록 방비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수비대는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말갈군은 순식간에 위례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온조대왕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사자 선불이 급히 와서 보고했다. 폐하, 말갈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사옵니다. 온조대왕은 좌보 마리에게 물었다. 어떻게 대응해야겠소? 마리가 태연하게 고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성을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저들은 기습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기는 했지만 원정군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면서 시간을 끈다면 머지않아 저들의 군량이 바닥나 버릴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물러갈 것이니 그때
후퇴하는 그들의 뒤를 급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사옵니다. 온조는 기뻐하며 명을 내렸다. 즉각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 저들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라. 우리의 성민들은 성벽으로 화살과 돌멩이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을 날랐다. 드디어 선전포고란 말갈군의 공세가 시작됐다. 우리의 성민들의 눈은 필승의 의지로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말갈군이 성벽에 갈고리와 사다리를 걸고 올라왔다. 위례성의 백제군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다. 그들은 성벽을 타고 오른 말갈 군사를 향해 화살과 돌멩이를 날리고 끓는 물을 쏟아부었다. 여기저기 괌소리와 비명소리, 화살나는 소리,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위례성의 군민들은 동료가 말갈군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면 그 자리를 대신 메우면서 끝까지 싸웠다. 양편 모두 많은 사상자를 냈으나 어느 쪽도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 말갈과 백제의 치열한 공방전은 10여일 동안 계속됐다. 공격하는 말갈이나 방어하는 백제 군사들 모두 지쳤다. 이제는 의지력의 싸움이었다. 건건우수가 한 차례의 공방전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보국관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막사로 들어왔다. 추장님, 이제 군량미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건건우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기습으로 위례성을 포위했을 때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성을 함락시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10여일 동안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위례성은 흔들리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건건우수는 할 수 없이 후퇴를 결정했다. 말갈군이 위례성의 포위를 풀고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보고 있던 온조는 으름에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정병 2천을 이끌고 말갈의 후위를 치도록 하라. 으름은 명령을 받고 말갈군을 추격했다. 지친 말갈 군사들은 퇴각하면서 후위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했다. 이는 설마 혼쭐 났을 백제군이 쫓아오겠냐는 아니란 생각 때문이었다. 말갈군이 대부연에 이르렀을 때였다. 후위에 있던 군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백제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건건우수는 말머리를 돌려 후위를 후원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데다 갑자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백제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힘껏 기세가 오른 백제군은 그동안의 울분을 안갚음하려는 듯 사정없이 말갈군을 도륙해갔다. 전의를 상실한 말갈군은 수많은 군사를 잃은 채 달아났다. 말갈군을 몰아낸 온조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말갈군의 침입으로 우리의 국경 수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되었소. 이참에 북변에 대한 방비를 강화할까 하오. 오간이 입을 열었다. 북변의 방비를 총괄할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사옵니다. 하오니 말갈과 대치하는 곳에 성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조대왕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러면 어디에 성을 축조하는 것이 좋겠느냐? 마려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지리적으로 보나 주변의 형세를 보나 마수의 성을 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에 성을 쌓으면 말갈을 방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낙랑구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온조대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수성을 축조할 것을 명했다. 그런데 백제의 마수성 축조는 이 지역 정세에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낙랑국은 백제가 북쪽 국경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낙랑국왕은 곧 사신을 보내 항의했다. 지난날에 사신을 보내어 수교를 맺고 우의를 다져 이제 한 집안같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국경에 성을 세우고 목책을 만드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약 양국의 우호를 생각한다면 성을 헐고 목책을 파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침략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원조대왕은 사신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예로부터 한 나라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성을 쌓아 국경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귀국을 치려 한다고 곡해하는가? 만약 낙랑국이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군사를 일으킨다면 우리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원조대왕과 낙랑국 사이의 회견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끝났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신은 낙랑국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백제는 우리와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방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조대왕의 대답을 전해들은 낙랑국왕은 대로했다. 백제 같은 소국이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다니 내 일을 묻고 할 수 없다. 이때 마술이 나서며 왕을 다독였다. 폐하, 이번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옵니다. 저에게 좋은 계책이 있사옵니다. 낙랑국왕은 화를 가라앉히고 물었다. 무슨 계책인가? 옛말에 닭 잡는 데 소 잡는 도끼를 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백제국을 치는데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말갈은 백제에 대해서 원한이 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백제를 치는데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럼 저들은 우리의 힘을 믿고 앞뒤 가리지 않고 백제를 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든 두 세력 모두 피해가 클 테니 우리로선 일거양득입니다. 낙랑국왕이 들으니 마술의 개교가 참으로 절묘했다. 마휼의 개교는 천상의 술책이다. 낙랑국왕은 곧 말갈에 사신을 보냈다. 말갈은 낙랑국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후로 말갈은 낙랑국의 지원을 받아 여러 차례 백제의 변경에 쳐들어와서 충돌을 일으켰다. 낙랑국은 말갈을 사주하는 한편 백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간첩을 파견했다. 그 중에 무영이란 자가 있었는데 날래기가 병아리를 낚아채는 소리개와 같았고 변장에 능했다. 무영은 위례성을 넘나들며 백제의 사정을 살폈는데 심지어는 궁성을 수비하는 병사가 되기도 하고 궁궐에서 일하는 궁인이 되기도 하면서 궁궐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였다. 하지만 능력을 과신하면 실수가 따르는 법이었다. 어느 날 무영은 궁에서 침모로 일하는 노파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내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원조대왕의 애첩인 서홍이 침방으로 들어왔다. 서홍은 성격이 표독하고 안하무인이라서 원조대왕의 총애만 믿고 국내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모두 그녀를 싫어하고 두려워했다. 서홍은 침방으로 들어와서는 무영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이번에 내 생일을 맞이해서 큰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다. 그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을 입고 싶구나. 시일이 촉박하니 너는 이곳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옷을 다 지을 때까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네, 여기 군사 하나를 붙여 게으름을 부리는지 감시하게 할 테다. 무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느질이 서툰 그로서는 금방 정체가 탄로날 게 뻔했다. 서홍이 나가자 무영은 감시병을 어떻게 따돌릴지를 고민했다. 무엇보다도 일단 밖으로 나가야 했다. 무영이 배를 만지며 감시병에게 말했다. 이보게. 아이고,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런데 나 측간에 좀 다녀오겠네. 감시병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허락했다. 다녀오시오. 대신 빨리 갔다 와야 하오. 옷 찢는 일이 늦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 사람 좋은 감시병은 문을 나서는데 부축까지 해주었다. 일단 침방을 벗어난 무영은 전각 뒤로 돌아가 급히 노파의 옷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궁인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때 서홍이 미처 못한 말이 있어 다시 돌아왔다. 이를 보고 기겁한 감시병은 측간으로 불이 나게 쫓아갔다. 하지만 측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급해진 감시병이 미친 듯이 주위를 살폈다. 그때 마침 허드렛 일을 하는 젊은 궁인 하나가 나무를 지고 지나갔다. 군사가 궁인에게 허겁지겁 물었다. 혹시 침모를 보지 못했소? 궁인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니, 침모를 왜 여기서 찾으시오? 나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감시병은 궁인을 뒤로 하고 뛰어갔다. 감시병이 지나가자 궁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 궁인이 바로 변장한 무영이었다. 무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궁을 빠져나갔다. 침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벌로 매를 맞은 감시병은 기가 차서 다른 병사들에게 하소연했다. 네, 참 분명 측간으로 통하는 막다른 길로 침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갔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남자 군인 하나만 있더군. 노파가 젊은 남자로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지 않는가? 감시병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영의 변형순 완벽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소문은 노파가 남자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변질돼서 도성에서 떠돌아다녔다. 이처럼 백제 내에는 낙랑국의 간첩들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낙랑국의 간첩들은 계속하여 도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백성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도성에 호랑이가 5마리가 나타났는데 이는 필시 상스럽지 못한 일이란 등의 흉흉한 소문들이 도성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다. 근거 없는 소문과 말갈에 계속된 도발로 인해 백제의 민심은 나날이 흉흉해졌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소선우 태후마저 61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원조대왕은 깊은 시리에 빠졌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이 되어주던 태후마저 잃었으니 슬픔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슬픔에 빠져 있을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북쪽의 말갈은 여전히 침입해왔고 낙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온조대왕은 대책회의를 열었다. 나라의 북쪽 경계에 낙랑국과 말갈이 있어서 변경을 자주 침범하니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어. 더구나 요즘에는 요망하고 상서롭지 못한 징조가 자주 보이더니 급기야는 태후 폐하께서 세상을 떠나셨소. 짐의 생각으로는 이 모두가 도읍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 생각하오. 그래서 도읍을 옮길까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온조대왕의 침토한 말을 듣고 오간이 대답했다. 훌륭한 생각이옵니다. 지금의 위례성은 낙랑이나 말갈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사옵니다. 지난번 말갈이 순식간에 성미까지 쳐들어왔던 걸 보아도 위례는 전략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읍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보 얼음이 이를 반대했다. 그깟 말갈이나 낙랑국이 무서워 그간 힘써 털을 닦아온 도성을 버리고 천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온조대왕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때 좌보 마려가 침묵을 깼다. 지금 형국을 볼 때 위례는 큰 나라의 도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갈이나 낙랑국이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온조대왕 마려가 동의하자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그럼 좌보는 도성을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성십소? 마려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미 폐하께어서 심중에 두고 계신 곳이 있으시겠지만 이곳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한 산 아래 기름진 벌판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강이 가로놓여 있어 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쉽다는 이점도 있사옵니다. 온조대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짐의 의견과 같소. 지난번 한산 아래를 순행해보니 그 땅이 좋기 도읍으로 삼을 만했소. 기원전 6년 온조대왕 13년 7월 온조대왕은 한산 밑에 성축과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에 민호들을 먼저 옮겼다. 이곳이 바로 한성이었다. 이듬해 정월에 백제는 도읍을 한성으로 옮긴 후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도성과 궁궐이 완성되고 민호들이 자리를 잡자 온조대왕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농사에 힘쓰도록 권하여 민심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외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아리수 서북 쪽에 성을 쌓아 방비도 튼튼하게 했다. 전도가 끝나고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이 되자 한성은 백제의 도읍으로 활기를 띠었다. 도읍의 이전을 마무리한 온조대왕이 한시름 놓고 있을 때 마려가 찾아왔다. 마려가 업을 하고 아뢰었다. 우리가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마한의 왕이 이를 용납했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는 이제 마한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갈과 낙랑국에 대항하고 있는 우리 백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쪽의 마한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사신을 보내 예의를 갖추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온조대왕은 이미 마한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항상 북쪽을 경계해야 하는 백제로서는 남쪽의 마한을 같은 편으로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온조대왕은 사냥을 나가서 잡은 사슴을 마한 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수시로 사신을 보내 우위를 다지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백제가 남쪽으로 도성을 옮기고 웅천까지 영토를 넓힐 때도 마한 왕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백제가 도읍을 옮겨 남하했다는 소식을 들은 낙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장군 한숭에게 군사를 주며 불시에 위례성을 치게 했다. 그 당시 위례성은 300개의 수비병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낙랑국의 공격에 쉽게 무너졌다. 낙랑국 군사들은 위례성 곳곳에 불을 놓았다. 순식간에 위례성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다. 온조대왕은 낙랑국의 소행이 괘씸했지만 참고 때를 기다렸다. 해가 바뀌어도 말갈군은 계속해서 국경을 침범해왔다. 그해 겨울 말갈족 주장 소모가 군사 3,000을 끌고 엄습해오자 온조대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칠중하에서 말갈군을 크게 격퇴하고 소모를 사로잡았다. 온조는 우위의 표시로 소모를 마한으로 보냈다. 온조는 말갈 낙랑과의 싸움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워나갔다. 실전을 통해서 군사들의 전투력을 배양했고 병장기의 개발, 성곽의 축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남쪽의 마한왕은 백제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백제가 웅천에 목책을 만들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웅천은 마한의 도성인 목지성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마한왕은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백제가 점점 강성해지니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소? 대신 모경이 아뢰었다. 백제가 지금은 우리와 친교를 맺고 있지만 말갈과 낙랑국을 물리치고 나면 분명 우리 마한 땅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웅천에 목책을 세운 일만 해도 분명 남하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 할 것입니다. 마한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소? 일단 백제의 사신을 보내 웅천에 목책을 만든 것에 대해 항의해야 합니다.
백제가 더 이상 강성해지기 전에 길을 꺾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한 왕은 백제로 사신을 보내 따졌다. 그대가 처음에 강을 건너왔을 때 발붙일 땅이 없기로 나는 동북의 백여리의 땅을 양보했어. 그 뒤로도 왕으로서 대함에도 결례가 없었소. 그런데 오답은커녕 도리에 우리의 도읍과 지척인 웅천에 성책을 크게 설치했다고 들었소. 이는 백성들이 모이고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이제 나를 적으로 여기고 나의 강토를 침범하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만일 성곽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하늘을 대신해 의리를 저버린 죄를 묻겠소이다. 원조대왕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대사자 민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갈, 그리고 낭낭국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마한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마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백제는 사방에서 적들에게 협공을 당하는 꼴이 될 것이오니 부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하옵니다. 민울에 이어 좌보가 뢰었다. 이번 일은 분명 만왕이 우리를 떠보려는 술책이 분명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강성해져서 자신들을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여 먼저 우리나라를 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옵니다. 절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원조대왕은 못마땅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마한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단 말이오? 마려가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비록 굴욕적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옵니다. 저들이 우리를 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한 일이니 일단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북변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원조대왕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마리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전까지 참견한 마한의 소행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때 우보 얼음이 울분을 참으며 진언했다. 만일 이번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를 얕잡아보고 무시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백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리가 얼음의 말을 막았다. 무모한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작은 일을 참으면 후에 큰 화를 면한다는 말도 있어이다. 원조대왕은 어금니를 깨물고 웅천의 목책을 헐도록 했다. 마한왕은 결국 백제를 칠 명분을 얻지 못했다. 마한왕은 먹잇감을 놓친 호랑이처럼 허탈했다. 이후로 마한은 점점 약해지고 백제는 강성해졌으니 마한왕으로서는 시기를 놓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해야 했다. 이듬해 백제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왕궁의 우물이 갑자기 넘치고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송아지를 낳았는데 머리는 하나에 몸은 둘이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원조대왕은 괴이한 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일관을 불렀다. 나라 안에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는 무슨 징조인가? 일관의 눈빛이 번쩍였다. 왕궁의 우물물이 넘쳐 나온 것은 왕실이 번창하실 징조이옵니다. 차면 넘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의 머리가 하나에 몸뚱이가 둘인 것은 곧 이웃나라를 도모해서 영토를 넓힐 징조이옵니다. 원조대왕은 일관의 말을 듣고 이때부터 마한을 본격적으로 도모할 생각을 가지게 됐다. 마한은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인 연맹국가였다. 마한의 왕은 각국의 군장격인 거수들이 모여서 추대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목지국이 강한 국력을 믿고 맹주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몇몇 나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발이 심한 나라가 바로 목지국과 자웅을 다투는 초리국이었다. 수많은 섬들을 거느렸던 초리국은 대대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아서 그 호수가 1만이 넘었다. 마한 지역에서 목지국을 제외하고는 초리국을 능가할 만한 나라가 없었다.
마한이 전쟁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게 된 것은 달서가 초리국의 왕위로 즉위하면서부터였다. 달서 왕은 초리국이 막강한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지국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 항상 못마땅했다.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했던 선대 왕들과는 달리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달서 왕은 목지국을 쓰러뜨리고 자신이 마한 왕이 되고자 했다. 달서 왕은 타고난 발변의 용력까지 겸비해서 짧은 시간에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 먼저 백성들의 힘을 모은 달서 왕은 군사력을 기르면서 마한 왕이 화점을 드러내길 기다렸다. 달서 왕은 고구려와의 교역을 통해 말을 사들이고 기마병을 조련했다. 이 당시 마한 사람들은 말을 잘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주로 창과 활 그리고 방패를 활용한 보병전이었다. 달서 왕은 기마병을 주축으로 하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다. 이때 마침 서토에서는 왕망이 한의 왕위를 찬탈하여 신을 세웠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낸 달서 왕은 마침내 마한을 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달서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목지국을 치기 위해 여러 해 준비를 했어. 이제 출정의 날을 잡는 일만 남았어. 내 듣지 아니? 왕망이 한을 멸하고 신을 세웠다 하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가 아닐 수 없어. 지금이 바로 군사를 일으킬 때라 생각하오. 장군 철미리아류였다. 어르신 말씀이옵니다. 북쪽의 대국들은 왕망의 신나라를 주시하느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인즉 지금 목지국을 친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백제도 이제까지는 마한왕과 친선을 유지해왔지만 얼마 전 웅천책 일로 심기가 불편해 있을 것이옵니다. 먼저 백제의 사신을 보내 뇌물을 바치고 우리의 거사를 모른 척 해달라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달서왕은 철밀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렇다면 먼저 백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고 그 후에 목지국을 치도록 합시다. 초리국 달서왕은 철밀에게 황금 100근을 주어 백제의 사신으로 보냈다. 철밀은 온조대왕을 아련하고 달서왕의 뜻을 전했다. 이에 온조대왕은 철밀을 객관에 가서 쉬게 시킨 후 신하들과 상의를 했다. 지금 초리국의 거수 달서가 마한왕을 치고자 한다고 하오. 우리에게 개입하지 말고 지켜볼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우보 으름이 나섰다. 우리는 그냥 팔짱만 끼고 지켜보면 될 줄 아옵니다. 마한 왕과 우리가 그동안 의지교를 유지해왔다고는 하나 지난 웅천책 일로 볼 때 마한 왕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마한의 힘이 약화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좌보 마려가 나서서 말했다. 초리국 거수 달성왕이라는 자는 야망이 매우 큰 자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한을 통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조대왕이 보기에 마리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 듯했다. 좋은 계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마리는 헛기침을 한 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일단 달서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달서왕은 안심하고 목지국을 공격할 것이옵니다. 초리국이 용맹한 기병을 양성했다고는 하지만은 군사의 수와 군사력에 있어서는 목지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해안가에 치우쳐 있는 초리국의 군사들은 내륙에서의 전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초리국은 싸움에 패할 것입니다. 저들의 싸움이 끝나갈 무렵 우리가 초리국을 도와 싸움에 지친 목지국을 치고 나서 다시 초리국을 합병하면 될 줄로 아옵니다. 이는 황새와 족의 싸움에 어부가 이익을 보게 되는 어부지리의 계책이옵니다. 온조대왕은 기뻐하며 물었다. 그거 참 묘하니구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군사를 움직인다면 저들이 눈치를 챌 것이 아닌가? 마려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일단 사냥을 나간다고 소문을 내고
군사를 움직인 후 밤을 도와 목지성 근처로 내려가서 숨어 기다리면 됩니다. 원조대왕은 마리아의 계책대로 초리국의 사신 철미를 불러 달서왕의 뜻을 따르겠다고 통보했다. 원조대왕의 이 얘기를 전해들은 달서왕은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장군 구련에게 500의 기병을 주어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직접 보병 2,000을 이끌고 중군을 이끌었다. 그리고 철민에게 군사 2,000을 주어 후위를 맡게 했다. 초리국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마한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분기탱천한 마한왕은 장군 하곡을 불러 명령했다. 장군은 즉시 군사 2,000을 이끌고 가서 달서의 군사를 격파하고 그자의 머리를 내 앞에 가지고 오라. 하곡은 본시 웅천 출신으로 키가 8척이 넘고 무예가 뛰어났는데 특히 큰 방패를 잘 썼다. 보통 사람들이 방패를 수비용으로 쓰는 데 비해 하곡은 방패의 모서리에 칼을 달아 공격용으로도 사용했는데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다. 전쟁에서 하곡의 방패에 목이 달아난 군사들이 부지기수였다. 하곡이 성 앞에 진을 치고 초리군의 행세를 살펴보니 기병이 선두에 서서 달려오고 있었다. 하곡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병의 출현에 놀랐다. 마한에서의 싸움은 주로 원거리에서 화살을 쏘고 방패로 막다가 다가가서 서로 치고받는 백병전을 펼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정신을 가다듬은 하곡은 일단 궁수들에게 명하여 초리국의 기병들을 향해 활을 쏘도록 했다. 궁수들은 초리국의 기병들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날렸다. 초리국의 기병들은 화살이 날아오자 재빨리 방패를 사용해서 막아내면서 목지군을 향해 질풍같이 계속 달려들었다. 하국의 병사들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초리국 기병들의 말발굽에 짓밟혀 쓰러져갔다. 그러나 하국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외쳤다. 장창을 든 병사들은 기마병을 포위하라. 목지군은 창을 비스듬히 지켜들고 초리군의 기병이 탄 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애웠었다. 그러자 초리국 기병들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목지군의 창에 맞아 말 위에서 떨어져 내렸다. 초리국의 장수 구련은 애워싸우는 창병들 사이를 넘나들며 목지국의 군사들을 베어나갔지만 목지국의 병사들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구련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달서왕이 이끄는 보병들이 달려왔다. 달서왕의 보병은 칼을 휘두르며 옆에서 목지군을 치고 들어왔다. 이에 힘을 얻은 초리국의 기병들도 다시 힘을 내며 목지군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하곡이 자랑하는 방패부대가 초리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밀고 밀리는 혼전이 한동안 계속됐다. 한참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철민이 이끄는 후위부대가 뛰어들었다. 이때부터 하곡의 군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마한왕이 지켜보기에 아무래도 그냥 두었다가는 목지군의 손실이 클 듯했다. 마한왕은 할 수 없이 북을 올려 퇴각을 명령했다. 북소리를 듣자 하곡은 분을 참고 군사들을 퇴각시켰다. 하곡이 달아난 것을 본 구련은 신이 나서 큰 칼을 휘두르며 하곡의 뒤를 쫓았다. 구련이 하곡이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계속 걸어! 어디 사내놈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뒤를 보이며 도망을 친단 말이냐? 구련이 다가와서 큰 칼로 하곡을 내리치자 하곡은 코웃음을 치면서 몸을 돌려 방패로 막아냈다. 구련은 하곡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방패가 번쩍이는가 싶더니 순간 구련의 목이 달아났다. 구련의 죽음을 본 초리국 군사들은 단번에 그 기세가 꺾여버렸다. 하곡은 무사히 목지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초리군이 성 밑까지 쫓아갔지만 맹렬히 쏟아지는 화살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달서왕은 군사들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 달서왕은 성을 포위하고 몇 차례 공격을 해보았지만 목지성의 수비가 완강하여 많은 군사만 희생시켰다. 성의 공략이 늦어지자 달서왕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달서왕은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아끼는 구련까지 이러면서 기산을 제압했건만 성을 보유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장군 철밀이 아뢰었다. 목지성은 구릉에 지어진 성으로
많은 군사만 있다면 함락시키기 그리 어려운 성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야에 우리의 움직임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한 사상자를 각오해야 하옵니다. 이런 식의 싸움은 전력이 월등하지 못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옵니다. 저들은 틀림없이 성을 지키면서 장기전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옵니다. 이러다 갑자기 적의 구원군이라도 들이닥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사옵니다. 달서왕이 버럭 화를 냈다. 그럼 당장 철수라도 해야 한단 말이오. 철민이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것이 아니오라. 싸움을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이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계책을 써야 할 듯하옵니다. 달서왕이 화를 가라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계책이 있겠소? 철민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먼저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퇴각하면 마한왕은 분명 우리의 뒤를 추격할 것입니다. 이때 복병을 길 옆 숲에 숨겨놓았다가 추격군을 섬멸하고 그 새를 몰아 성을 치면 되옵니다. 그러면 아마 저들은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옵니다. 달서왕이 만면에 희색을 띠며 칭찬했다. 오, 경의 계책이 신묘하구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군사를 이끌고 서서히 퇴각했다. 성 위에서 지켜보던 파수병이 이 사실을 급히 마한왕에게 알렸다. 마한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저들은 오랜 공성전으로 지친 상태일 테니 군사를 내어 저들의 후위를 친다면 대항치 못하고 항복해 올 것이다. 하곡은 군사를 이끌고 저들을 추격하도록 하라. 이때 대신 모경이 마한왕을 말렸다. 폐하, 이는 분명 달서왕의 계책이 분명합니다. 싸우려고 온 군사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퇴각을 왜 하겠습니까? 아마 후퇴하는 척하고 산속에 복병을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가 성문을 열고 추격하면 골짜기에서 복병이 나와 우리를 도륙하려는 계획일 것입니다. 마한왕이 들으니 모경의 말이 맞는 듯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모경이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우리는 저들의 계책을 역용하면 됩니다. 우선 장군 위지여에게 군사 1천을 주어 초리군을 쫓아가는 신용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곡에게 명하여 성문 안쪽 양옆에 군사를 감춘 후 초리군을 기다리게 하십시오. 분명 적들은 복병에게 패해 후퇴하는 우리 군사를 쫓아서 성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초리군이 성 안으로 들어서면 성문을 닫아걸고 매복해 있던 하곡의 군사로 하여금 화살로 쏘아 공격하면 초리군은 완전히 독에 든 쥐의 형국으로 빠져나갈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한왕은 크게 기뻐하며 모경이 시키는 대로 장수들을 불러 지시를 했다. 위지연은 군사를 끌고 성을 나와 큰 함성을 질러 기세를 올렸다. 초리군은 이를 보고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목지군은 초리군을 맹렬히 추격했다. 달서왕은 초리군이 매복한 지점까지 목지군을 유인해 갔다. 드디어 목지군이 쫓아와 초리군이 매복한 곳까지 이르렀다. 이때 달서왕은 후퇴를 멈추고 말머리를 돌렸다. 달서왕이 신호를 보내자 길 옆 숲속에 매복되어 있던 초리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목지국의 위지연은 짐짓 당황한 척하면서 군사를 돌려 후퇴했다. 달서왕은 군사를 이끌고 맹렬히 추격해갔다. 위지여의 군대는 분기조차 버리고 대열을 흐트러뜨린 채 목지성으로 후퇴해갔다. 망루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마한왕은 성문을 열어주라고 했다. 위지여의 군사들은 허겁지겁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문이 열린 틈을 놓치지 않고 달서왕이 이끄는 초리군들이 뛰어들었다. 초리국 군사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친 소리와 함께 성문이 닫혔다. 고!
공격하라! 모경이 외치자 성벽 위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해 달서왕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을 무렵 성벽 위에서 화살이 피어오듯 날아왔다. 초리국 군사들은 당황해서 성 밖으로 후퇴하려고 했으나 어느새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초리군 절반 이상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성 안에 들어온 초리군이 와해되자 하국이 매복하고 있던 군사를 이끌고 뛰어나와 초리군을 격살하기 시작했다. 초리국의 졸장 달서는 목을 들이워라! 함정에 빠진 달서왕의 군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고립당했다. 목지국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달서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때 어딘가에서 날아온 화살이 그의 투구를 맞췄다. 화살은 투구를 뚫고 달서왕의 머리 깊숙이 박혔다. 달서왕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쓰러진 달서왕의 몸으로 수많은 창검이 날아갔다. 이렇게 해서 한때나마 마한을 평정하려는 웅지를 가졌던 달서왕은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이지도 못하고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 한편 뒤늦게 목지성으로 달려온 철민은 눈앞이 캄캄했다. 달서왕의 군사를 집어삼킨 성문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군사를 독려해서 목지국 정문을 부수려고 다가갔지만 성벽 위에서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 때문에 물러나야 했다. 철민은 뒷걸음질치는 병사들의 목을 베면서까지 공격을 독려했지만 결국 많은 사상자만 냈을 뿐이었다. 철민은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물리고 성 밖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1시간쯤 흘렀으니까 하국이 성벽 위에 오르더니 초리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달서왕의 목이 여기 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항복한다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철민이 자세히 보니 하국이 들고 있는 창 끝에 달서왕의 목이 꿰어져 있었다. 철민은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왕이 죽은 마당에 더 이상 싸운다는 것은 무의미했다. 철민은 군사들에게 퇴각을 명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초리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한왕은 장군 하국에게 명해 달아나는 초리군을 추격하여 섬멸하게 했다. 하국이 이끄는 목지군은 도망치는 초리군을 사살하며 무려 100리 이상 추격해갔다. 이때 마한왕이 북을 쳐서 추격을 제지했다. 마한왕은 아쉬워하는 하국을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저 미친 달사가 드디어 자기 나라를 망쳤구나. 우리도 사상자가 많으니 일단 성에 돌아가서 며칠 쉰 다음 초리국을 접수하러 가자. 이에 목지국 병사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성으로 향했다. 전위대가 성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성민 누구도 나와서 반겨주는 이가 없었다. 목지국 병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열려진 성문으로 들어섰다. 성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군사들의 약 절반쯤 들어갔을까. 갑자기 성인 우각에서 포성이 크게 들리더니 성 안에 매복하고 있던 백제군이 뛰어나왔다. 백제군은 장창을 휘두르며 전투에 지친 목지군을 참살하기 시작했다. 목지군은 갑자기 나타난 백제군에 크게 당황했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 했다. 한성에 있어야 할 백제군이 어떻게 갑자기 이곳 목지성 안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 나간 목지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성문 밖으로 도망치기에만 바빴다. 백제군은 원조대왕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목지군을 척살했다. 원조대왕이 외쳤다. 졸개들은 필요 없다. 마한왕을 쳐봐라. 하국과 모경은 마한왕을 보호하고 가로막은 백제군을 물리치며 간신히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백제군은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말을 달겨 추격해왔다. 하국이 마한왕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제가 이곳에 남겠으니 폐하께서는 무조건 달아나십시오. 마한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 어찌 장군을 사지에 내버려두고 나 혼자만 도망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절박했다.
백제군이 마한왕을 노리고 포위를 좁혀왔다. 다급해진 모경은 채찍을 들어 마한왕을 태우고 있는 말의 엉덩이를 실컷 때렸다. 말이 놀라면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모경은 앞뒤로 마한왕을 호위하며 포위망을 뚫고 계속 남으로 달렸다. 천하장사 하고는 백제군 수십 명을 죽였으나 결국 백제군이 쏜 화살에 고슴도치가 돼서 아깝게 죽음을 맞이했다. 원조대왕은 마한왕이 달아난 것을 보고 수하장수인 영로에게 추격을 명했다. 명을 받은 영로는 날랭구사 수십 기를 선발하여 마한왕의 뒤를 쫓았다. 마한왕은 기마술이 서툴러 쓰므로 추격군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마한왕은 조급한 마음에 말에 연거푸 채찍질을 했다. 하지만 이미 지친 말의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백제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나의 운도 이것으로 끝이란 말인가? 마한왕은 하늘을 향해 탄식했다. 이때 뒤를 따르던 모경이 마한왕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소떼가 나올 것입니다. 그곳으로 숨어드십시오. 저는 추격병들을 따돌리겠습니다. 모경이 뒤따른 10여 개의 병사들을 이끌고 백제 추격군을 기다렸다. 모경이 백제 추격군과 어울려 시간을 끄는 사이 마한왕은 부지런히 도망을 쳤다. 모경의 말대로 불과 몇 마장 정도 달렸을까. 앞에서 마한왕의 눈에 솥대가 보였다. 솥대 위에는 방울과 북이 달려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애달픈 소리가 흘러나왔다. 마한왕은 그 솥대를 보자 일순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마한왕은 재빨리 솥대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모경을 물리치고 다시 추격을 시작한 영로의 시야에 마한왕의 모습이 보였다. 영로는 드디어 마한왕을 잡아 공을 세울 수 있겠구나 싶어 뛸 듯이 기뻤다. 영로는 본래 고구려 손오부의 하호로 천한 신분이었다. 그는 원조와 비류가 남으로 이동해 올 때 같이 남아했는데 수차례의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워 원조의 눈에 들었다. 말갈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원조 대왕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자기 온몸을 던져 대신 맞았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원조 대왕은 파격적으로 영로를 대사제에 봉하고 항상 옆에 두고 아꼈다. 영로는 이번 기회에 왕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들뜬 마음이 됐다. 영로가 이제 거의 마한왕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부하들이 멈췄었다. 영로는 부하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제 손만 뻗치면 마한왕을 사로잡을 수 있을 텐데 왜 멈추는 것이냐? 영로의 부장이 나서서 아뢰었다. 저 솥대를 보십시오. 영로는 솥대를 힐끗 쳐다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저것이 어쨌다는 말이냐? 저것은 소도의 입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곳으로 신의 땅입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범접할 수가 없는 곳이옵니다. 부장은 마한 출신이었다. 예부터 이곳은 천군의 명령 없이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안으로 어떤 죄인이 도망쳐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신성한 곳입니다. 영로는 눈앞에서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군사들을 몰아붙였다. 저곳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군법에 따라 목을 벨 것이다. 들어가 마한왕의 목을 취해오는 자 있으면 폐하께 상주에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군사들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 부장이 간곡하게 말했다. 천군의 연약을 침범하면 신의 분노를 받게 되옵니다. 아무리 목숨을 거두신다 하여도 그것만은 불가한 일이옵니다. 공포에 질린 군사들의 표정을 본 영로는 더 이상 몰아붙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돌아가서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마한왕을 소도로 피난시킨 모경은 그를 따른 목지국 병사들과 함께 3일 밤낮을 세워 달린 끝에 겨우 백제군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경의 무리가 초리성 10여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양쪽 숲에서 군사들이 뛰쳐나왔다.
모경이 놀라서 보니 초리국의 군사들이었다. 한 사나이가 앞으로 나서서 피맺힌 소리로 모경을 꾸짖었다. 마한왕의 개야! 여기가 너희들의 맷자리다! 상대는 뜻밖에도 초리국의 명장 철밀이었다. 철밀은 달서왕이 전사하고 초리군이 전멸당하자 패잔병을 이끌고 초리성에 운거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다행히 백제국의 병사들이 마한왕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군을 돕기 위해서 출정하는 길이었다. 그는 척후로부터 목지군의 패잔병 무리가 초리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데다 갑자기 기습까지 받은 목지군들은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모경은 사방을 돌아보며 한탄했다.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결국 초리군들에게 포위된 모경은 말 위에서 끌어내려져 성난 초리국 군사들이 던진 창에 고슴도치가 되어 그대로 생을 마감했다. 철밀은 모경의 목을 베어서 뒤이어 당도한 백제의 장수 민울에게 바쳤다. 민울이 철밀에게 물었다. 장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시오? 철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의 주군이신 달서왕께서 마한왕에게 패해 돌아가셨으니 이제 초리국도 끝난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달서왕의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자손들에게 조그마한 시급이라도 허용해 주시면 저는 죽어 구천에 가서라도 달서왕을 떳떳이 만날 뵐 수 있겠사옵니다. 민울이 측은해하며 말했다. 이미 달서왕은 죽었소. 우리 백제의 온조 대왕께서는 온후 관대하신 분이시오. 내가 달서왕 자손들의 시급과 지위가 보장되도록 힘써보리다. 그러니 장군은 나와 함께 온조 대왕께 갑시다. 철밀은 정색하며 말했다. 나의 주군은 달서왕이었어. 내 어찌 구차하게 살아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어. 나는 깨끗이 자결해서 달서왕의 뒤를 쫓겠어. 그러니 뒷일을 부탁하겠어. 철밀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달서왕의 뒤를 쫓았다. 민울은 양지 바른 곳을 골라 철밀을 묻어주었다. 민울은 탄식했다. 어찌 달서왕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헛된 야망에 사직을 그르쳤는가? 또 어찌 달서와 같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군주에게 철밀과 같은 충신이 있는가? 마침내 민울은 초리성을 접수했다. 민울은 초리국 성민들을 위로한 후 목지성으로 돌아갔다. 마한군을 쫓았던 군사들이 속속 목지성으로 귀환했다. 온조대왕은 신하들의 노구를 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목지성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마한왕을 놓쳤으니 앞으로 화근을 남긴 격이요.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얼음이 입을 열었다. 지금 마한왕이 소도에 있다고 하니 소도로 쳐들어가서 그를 잡아들여야 될 줄 아옵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다시 힘을 키워 우리에게 도전해올 것이옵니다. 민울이 덧붙여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빨리 군사를 움직여 이번 기회에 나머지 마한 땅도 우리 수중에 넣어야 하옵니다. 이에 마려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마한왕은 소도에 있습니다. 소도는 마한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한의 왕조차 이 땅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마한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신성한 곳이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곳을 치게 된다면 마한의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를 적대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승리를 굳건히 하고 마한을 우리 영토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온조대왕이 들으니 말이 씁쓸하지만 이치에 맞았다. 그렇다면 마한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단 말인가? 마려가 차분히 설득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마한의 땅을
모두 점령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는 이제 끈떨어진 연이나 다름없습니다. 폐하께 없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줄 아옵니다. 오히려 덕을 베푸시어 그를 받아들이고 땅을 나누어 주어 노후를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백성들이 폐하를 성군으로 칭송할 것이옵니다. 원조대왕은 마리의 말을 받아들여 일단 소도를 포기했다. 그리고 으름과 민울에게 명하여 마한의 다른 성읍들을 접수하게 시켰다. 많은 성읍들이 백제군의 기세에 눌려 싸우지 않고 순순히 항복했다. 원조대왕은 항복해오는 거수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다. 원조대왕은 목주국의 마한왕과 초리국 달서왕의 자손을 찾아 시급을 넉넉히 떼어주어 제사를 받들게 해주었다. 마한의 모든 나라들이 원조대왕의 처세에 감격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서 항전했던 원산, 금연 두 성의 백성들은 한산의 북으로 옮겨서 살게 했다. 드디어 마한 세력을 평정한 원조대왕은 마한 땅에 새롭게 대두산성을 쌓아서 백제의 위엄을 천하에 드날렸다. 이렇게 해서 백제는 북으로는 대수에 이르고 남으로는 원산, 금연, 그리고 설원, 서해안 인근 지역을 아우르며 동으로는 주양까지 세력을 넓혀 명실상부한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출연 황원, 이종구, 탁원재, 정기항, 최병학, 유만준, 김태웅, 김익태, 문관일, 박태호, 장주영, 안장혁, 이은주, 원호섭, 변종필, 신찬혁, 김민성,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우리나라 삼국지 제5부 뻗어가는 백제 편이었습니다.